자, 직무윤리 첫 시간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법과 윤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때까지 뭐 출제된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법과 윤리 있죠. 그것보다도 내용이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혹시 여기서 출제가 되더라도 이때까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요 기본서에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한 3, 4년 되었나? 예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가 조금 줄은 게 지금 이겁니다.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372페이지 1번 도덕적 딜레마와 윤리기준. 우리는 항상 그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뭔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래 놓고 기준에 대한 거는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 책에 그 한 3, 4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출제가 유력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해부터 그게 빠졌더라고요. 뭐 칸트도 나오고 뭐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전혀 뭐 공부하실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법과 윤리에 대해서 하는데 뭐 1번의 법의 개념, 2번에 있는 그대로의 법과 있어야 할 법. 뭐 읽고 싶은 분들은 읽으십시오. 그런데 시험하고는 안 맞아요. 사실은 보면. 자, 제일 밑에 내려와 보면은 37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혹시 뭐 지문에 윤리는 절대 다수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문화 현상이다. 이런 말이 혹시 지문에 나오면 그냥 이런 거는 의심하지 마시고 맞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74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법은 정의를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법은 사회적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윤리는 어디까지나 내면적이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개인적이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개인적이다. 뭐 이런 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둘째 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입니까? 윤리의 목적은 개인적이다. 그런 거 정도.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 하니까 혹시 객관식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별로 뭐 중요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법적 강제와 윤리적 자율성은 굉장히 그 한 페이지 이상 이제 글이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 될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 패러그램 내려오시면은 한 넷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요 양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이거는 좀 유명한 말이죠.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우리가 이제 윤리는 자율적으로 지키는 건데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지켜야 될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법으로 만드는 거다. 이런 거고.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객관식에는 여기 윤리, 여기 법 이렇게 뭐 바꾸어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굳이 출제하자면 뭐 이런 말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굉장히 이제 많은 말들이 적혀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거는 이제 강제성을 수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법이 정당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만든다 법을. 그다음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심사한다. 요까지 우리나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무한정 늘려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럼 헌재가 뭔가 결정을 내리면 이게 또 정당하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럼 이것도 누군가가 이것도 심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또 심사하는 기구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법이라는 것은 무한 소급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그러잖아요. 헌재 결정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르기는 따르는데 저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5페이지 보시면은 넷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감독자를 감시하는 사람을 또 감독해야 하는 등 무한 소급의 문제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우리가 윤리를 내면화 시켰어요. 내면화 있네요. 내면화 시켜가지고 잘 지키는 게 최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해가지고 이 윤리를 평소에 사람들이 내면화 시켜 놓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거의 뭐 중학교 윤리 수준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현대사회에서의 법과 윤리 해가지고 넷째 줄에 나오면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법이 진보적이면 큰일 납니다. 어찌됐든 법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 객관식에 좀 나올 만한 거 하고, 자, 376페이지 드디어 이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면 출제거리가 이제 나왔습니다. 요거는 우리 기본서 뒤에 보면은 1번 문제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출제가 좀 그래도 가능하다. 우리가 그거를 감을 좀 잡아보시죠. 자, 요거는 뭔가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업체, 우리가 지금 직무윤리를 공부하니까 회사원들, 정권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지금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투자권료 대행인 등등. 자, 이럴 경우에 기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업체에 다니시는 분들이, 소속된 분들이 각자 맡은 직무와 관련된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양자를 한번 비교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뭐 이런 거 구분 안 하죠. 근데 뭐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각자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윤리니까 개개인들이 다 그게 다를 겁니다. 직무가 다 다르니까 그런 이야기고, 요거는 기업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모든 조직원들이 지켜야 되는 윤리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거시적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이거는요, 이 반대말이죠. 뭐 미시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거고, 또는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을 거다,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뭐 윤리 강령이다,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임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행동 강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지금 직무윤리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회사는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윤리는 이거하고 가깝나 이거하고 가깝나,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윤리는 요 직무윤리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 기업윤리는 개개인이다, 뭐 이러면 이거 틀리는 거죠. 또 직무윤리는 추상적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요게 포인트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 요거는 개개인들이 지켜야 되는 거, 요것만 아시면은 다 나머지는 좀 해결이 되죠. 요거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요거는 뭐 행동, 요거는 여러분들이 비교가 잘 안 됩니까? 그럼 요거는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요거는 외우시는 게 낫고, 요것도 외우시는 게 낫고, 이런 거는 객관식의 그 어떤 특수성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이게 문제화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자, 376페이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기업윤리는 해갖고 밑에 줄에 즉 경영 전반에 걸쳐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 이런 핵심 키포인트를 동그라미 하시라는 거죠. 반면에 그 밑에 줄 직무윤리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들이 자, 그 밑에 구체화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두 줄 내려와 보면은 그 기업윤리가 거시적인 개념, 직무윤리는 미시적인 개념, 이런 게 나오죠. 그 위에 한 세 줄 위에도 기업윤리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바로 통상 국내에서 포괄적 개념인 기업윤리는 윤리 강령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면 직무와 연결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직무윤리는 임직원 행동 강령. 그러면 윤리 경영이 뭐냐? 직무윤리를 기업의 경영 방식에 도입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요까지가 이제 우리 어떤 객관식 출제 그거라고 할까? 만약에 출제자가 출제한다면. 근데 요거는 신기하게도 우리 기본서 요 뒤에 1번 문제로 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라도 출제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념하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한 3, 4년 전까지는 없던 내용이에요. 이게 새로 들어온 내용이라 그랬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크게 우리 직무윤리 하는데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어찌됐든 뭐 이런 게 있고. 자,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입니다. 도대체 왜 회사는 그러면은 윤리 경영을 해야 되느냐? 또 개개의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왜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직무윤리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요게 모든 기업이 지켜야 될 이유가 우리 책에는 6가지로 지금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특히 정권 파생 상품, 특히 펀드 이런 거 금융투자 상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되는 거. 요게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러면은 시험에는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업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합하면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10가지라는 거죠. 요거는 출제가 잘 돼요. 잘 되는데 요 중에 9가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풀 수가 있는 거고 1가지도 사실은 풀 수가 있는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씀은 드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번째에 보면은 조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제외라고 해가지고 틀리겠네요. 요거를 포함이 맞다는 거죠. 포함이. 요거 정도 이제 조심하시면 되고, 이제 요런 것들이 우리가 저 뒤에 한번 미리 좀 구경을 해 보시면은, 그 직무윤리, 그거 뭡니까? 보면은 502페이지 가보면 1번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직무윤리 있죠? 이런 것들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반드시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무윤리는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1가지를 빼고는 나머지 9가지는 전부 우리가 상식선에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한번 같이 보죠. 자, 377페이지 1번 윤리 경쟁력의 시대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모든 기업체가 지켜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지금. 자, 1번에 환경이 변화되었다.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 특히 원자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바로 감이 오죠. 그거 한번 뭐 자칫 잘못하면 거의 파국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2번은 무슨 말인 거 아닙니까? 이제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이제 기업체는 각종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건데 요 비용 중에서 위험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요 비용에 포함시키느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위험 비용도 비용에 포함이 되고 그러면 요 비용이 여러 가지 발생하면은 기업체는 이 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이제 노력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위험 비용이 그냥 리스크 아닙니까? 리스크. 그럼 이 리스크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 뭐 이거거든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으로는 항상 대비되는 그런 어떤 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책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출제자는 그 자리에 제외라고 해가지고 이제 틀리게 낸단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법규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저 뒤에 객관식 문제를 좀 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요거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그 객관식 문제가 있었어요. 그 옛날이라 하면 한 4년 정도 전입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문제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있던 문제 있죠. 그것까지 제가 다 감안해가지고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요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거죠. 사실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셋째 줄입니까? 둘째 줄부터 그냥 읽어보죠. 이러한 사회에서 개별 경제 주체는 눈에 보이는 비용 이외에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그 다음부터죠. 위험 비용까지를 거래 비용에 포함시켜 요거를 이제 제외시켜 그러면 틀린다는 이야기죠. 포함시켜 그 거래 비용이 가장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 말이 나오죠. 따라서 위험을 통제해야 되니까 직무윤리를 평소에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연달아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자, 생산성 제고, 생산성이 올라간다. 요거는 옛날에 그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종업원들을 혹사시킨다, 뭐 직무윤리나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 여하튼 생산성만 높이면 된다,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요즘은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회사 내부에서도 뭡니까? 종업원들 뭐 복지도 뭐 향상을 시켜주고
맞춰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올라간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회사는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실 분들만 읽어보십시오. 그 제목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4번에 신종자본은 뭡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인터넷에 어떤 회사가 뭐 갑질을 한다, 뭐 종업원들을 혹사시킨다, 이런 게 만약에 기사로 뜨면은 그 회사 이미지가 이제 실추가 되면은 그거 회복하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업 브랜드,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업체가 굉장히 직무윤리와 법을 잘 지킨다.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용, 둘째 줄에 있죠. 현재는 신용 또는 믿음이 새로운 무형의 자본이 아니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본일 수도 있죠.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인프라 구축. 첫째 줄에 똑같은 말이 또 나오네요. 윤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전제 조건이 된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어떤 기업체는 안에 내부에서는 반칙을 일삼고 있다. 그럼 밖에 경쟁 나올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는 내부에서 직무윤리와 이런 자본시장법 같은 법규를 지키고 그래야만 나와가지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할 그게 된다는 겁니다. 분위기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게 이제 책에서는 그냥 인프라 구축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6번 사회적 비용의 감소. 또 이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작년입니까? 왜 광주에서 아파트 짓다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엄청난 손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기업체도 마찬가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게 훨씬 플러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이번에 금융투자업에서의 직무윤리. 자, 요거는 그래도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 법규에서도 이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해상충,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 금융투자업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일 우리가 좀 있으면 바로 나오는데, 회사는 아무래도 비용을 많이 수수료 같은 거를 많이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회사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러나 또 반면에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하죠? 비용, 수수료 같은 거를 적게 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게 벌써 거기에서 단적인 예로 그런 것들이 바로 예가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해가 어긋나고 있죠. 근데 그거를 회사가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항상 소비자는 골탕 먹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상충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가능성이 굉장히 이 업은 높은 업종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그 속성상 고객 자산을 유용하거나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높다. 그리고 특히 맨날 우리가 앞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보가 너무 쏠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뭔가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자본시장법이고 또 여기 직무윤리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상품의 특성이 뭐예요? 이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투자성이 뭐예요? 이익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투자자가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다른 어떤 상품보다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분쟁에서 이 정권회사가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 3번은 금융소비자의 질적 변화. 이거는 금융소비자뿐만 아니죠. 사실은 모든 소비자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금융소비자를 또 강조하고 있네요.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가 맛집을 간다 그래도 전부 다 요즘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지 않습니까? 완전히 옛날하고는 이제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도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상품, 전문가들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도 어려워졌고 소비자도 많이 질적으로 바뀌었고 이런 분위기가 옛날하고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그렇게 새로운 시대상에 맞게 직무윤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게 이제 3번의 뜻이고요. 4번 안정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여기 뭐 금융투자뿐만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제 특히 금융투자업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조금 친해지고 이러면은 그 임직원들에게 조금 편법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뭐 좀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리한 요구도 하고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만약에 그 임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준다. 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때 그 이제 임직원들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임직원들이 또는 투자권유 대행인들이 법규를 지키고 직무윤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또 누가 모르겠습니까? 뻔히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10가지가 끝났는데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381페이지 이제 그 분홍색으로 좀 진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은 출제가 되고 어떤 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조금 볼만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 이제 1번, 2번, 3번 정도인데 요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옛날 자본시장법, 요건 이제 자본시장법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자본시장 법규를 만들기 이전하고 이후가 지금 어떻게 지금 다르냐. 지금 이거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뭔가 하니까 옛날에는 법의 규정이 없은 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서비스 차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법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적 의무가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투자자 보호가 많이 강화되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설명 의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설명 의무가 굉장히 그 법에 구멍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자본시장법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이제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더 강화되어 있죠.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강화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2번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거는 옛날에는 예를 들면 유가증권의 개념이 이 열거주의였어요. 여기 한 옛날 정권거래법 가보면은 한 21가지 정도. 그러면은 거기에 가보면 ELS라든지 ELW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정권회사가 그런 것들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못 개발해요. 법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2004년도인가 해가지고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ELS 만들기 위해서. 또 ELW 만들기 위해서 또 2006년도인가 또 법을 개정했고요. 이런 식으로 회사가 신종증권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법을 먼저 개정해야 돼.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열거주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이제 포괄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굉장히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늘은 거는 좋은데 그만큼 요 이해상충 가능성도 넓어졌고 소비자들이 모르는 어려운 상품도 속출하고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전문금융 소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본시장법을 공부할 때는 그냥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금소법에서는 상품이 4가지가 나오니까 소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 우리 파트 투자성 상품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전문 투자자 이야기해도 되죠. 뭐 시험에는 전문 투자자라고 해도 되고 전문 금융 소비자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전문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뭐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뭐 이런 거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투자자보다는 법에서 열외되는 지역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 투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전문 투자자에게 직무윤리는 법은 법은 연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윤리는 당연히 지켜야 되죠. 전문 투자자라고 해서 뭐 직무윤리를 안 지키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3번 읽어보면은 둘째 줄 전문 투자자의 경우는 규제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규제 완화의 관점에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주된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말은 무슨 적합성의 원칙, 뭐 설명의 뭐 이런 거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윤리적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직무윤리의 기초사상. 기초사상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옛날이라 하면 한 4, 5년 전인데, 그때는 4명이 있었어요. 마르크스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명 남았는데, 2명 중에서도 베버는 출제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혹시 여기서 출제가 되면은 칼뱅밖에 없습니다. 칼뱅은 여러분들이 그 종교개혁 때 뭡니까? 종교개혁가죠. 이제 칼뱅은 3가지예요. 하나는 직업 소명론. 직업은 하느님이 주신 거다. 이제 소명론, 소명이라는 말. 요 말 나오면 칼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뱅은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하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전에는 기독교 사회,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걸로 봤다는 거죠. 특히 이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사악한 걸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칼뱅이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직업을 거기에 의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둬들이는 거는 자기가 부를 축적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칼뱅이 이론에 많이 열광했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 3번째는 여하튼 뭡니까? 금욕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칼뱅의 고유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욕적인 이제 삶을 굉장히 강요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강조했겠죠. 그런데 하여튼 칼뱅이 대표 명사가 되어버렸죠. 어찌됐든 요 3가지 말이 나오면은 요거는 칼뱅하고 관련돼 있다. 이제 요 칼뱅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베버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베버는 별로 우리가 시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셋째 줄입니까? 칼뱅, 금욕 동그라미 하시고,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토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모든 신앙인은 노동과 직업이 신성하다는 소명, 요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 패러그랩, 칼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유명한 책이죠. 여기에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윤리 경영의 국제적 환경이 나오는데, 요거는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은 요 2번째 요 CPI 요게 이제 뭡니까? 그 부패 지수죠. 그 중간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부패 인식 지수. 자, 요거 어디에서 발표하느냐? 요게 투명성 기구예요. 그러면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돼 있죠. 요거는 옛날에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근데 투명성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국제 투명성. 우리는 이런 기구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투명성 기구가 있는 모양이고, 요거를 이제 TI라고 하는 모양인데, 어찌됐든 여기에서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한다. 그 다음 요게 이제 각 국가의 부패 인식 지수입니다. 기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의 것이다. 이제 요거 하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 2번째는 뭔가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이게 높으냐, 낮으냐. 객관식으로 이런 거는 굉장히 뭡니까? 출제하기 좋죠. 낮은 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경제 규모에 비추어서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럼 요게 이제 조금 여기서는 옛날에 기출 문제도 있고, 다음 중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하는 기구는 해가지고요. 근데 잘 출제는 안 합니다. 그렇게 뭐 좋은 어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는 거는 OECD가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요거는 기업체가 지켜야 될 거예요. 요거는 국가고요. 요거는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강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강제력이 없다는 거죠. 거기 이제 2번째 패러그랩에 있죠. OECD는 2000년에 국제 공통의 기업 윤리 강령을 발표하고 각국의 기업으로 하여금 이에 준하는 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국제 공통의 기업 윤리 강령은 강제 규정이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굉장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각 나라의 기업체들은 다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객관식의 용도가 아니죠. 우리는 요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를 측정 평가하는 지수 중 하나는 부패 인식 지수이다. 국제 투명성 기구 국가별 해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는 한 3줄 내려보면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 3번째는 요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만점 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는 옛날에 4, 5년 전에 왜 우리 책 뒤에 객관식이 지금보다 3배 많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있던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없는 거라는 거죠. 요게 이제
이제 이거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우리는 이게 뭔지 모르죠. 영국의 뭐 BITC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뭐 CR 인덱스라는 거를 발표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한 장 넘겨 보시면은 우리나라입니다. 385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다섯째 줄 산업정책연구원에서 뭔가 코백스라는 거를 뭐 발표한다고 해요.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 보면 전경련에서 뭐 FKIBX라는 게 또 나오죠. FKIBX. 그 다음 제일 밑에 가보면은, 뭐, 서강대인가 보면은, 뭐, 소백스가 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요거 세 가지는 이제 국내고, 요거는 이제 영국이니까 그 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포인트는 뭔가니까,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다음의 무슨, 지수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리라고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게 정답이라는 거죠. 요 CR 인덱스라는 거는 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래. 이거는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각 국가의 뭐라고요. 385페이지 제일 위에 가보면은 셋째 줄에 있죠. 기업들이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지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의외타 문제로 나올까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출제 가능성은 희박할 겁니다.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383페이지, 384페이지, 385페이지까지 해결되었는데 384페이지에서는 요거는 이제 출제될 수가 있어요. 김영란법 있죠. 청탁금지법.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포인트죠.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뭐 요거 혹시 객관식으로 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책에 있으니까 말씀은 드리는데 자 384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덟째 줄입니까? 공직자 등이 거액의 금품 등을 수수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데 착안하여 그 다음 밑줄이죠.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더라도 여기 분두고 자 그 밑에 또 내려오니까 단순히 공직자 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사회적 책임 강조되고 있죠. 넘어가시고. 자, 본 교재에서의 직무윤리가 나오는데 1번에 요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이 있죠. 요거는 어쩌다가 출제가 돼요. 요거는 뭐 그런데 공부를 안 해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자격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 사람이 지금 회사하고 근로계약이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제 일은 하고 있다는 거죠. 보니까 뭐 근로계약이 무효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아니면 이제 무보수로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하루 일일 알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직무윤리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지켜야 되죠. 현재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 당연히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데 포인트는요. 아직 우리 회사하고 계약 관계가 없는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요 말은 앞으로 계속 나와요. 우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소비자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금융소비자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 회사하고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우리 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소비자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가보면. 그러니까 요 잠재적 고객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요게 이제 출제를 많이 하죠. 주로. 뭐 이쪽은 출제하면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을 거고. 근데 이거 의외로 잊을만 하면 출제를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요런 거는 뭐 상식선에서 다 풀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387페이지 한번 볼까요?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다섯째 줄, 따라서부터 읽겠습니다. 회사와 정식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자나 무보수로 일하는 자도 직무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직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직무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제일 위에 나오네요. 둘째 줄 이상의 자격을 갖기 이전에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밑에 뭐 위임계약관계, 고용계약관계 및 보수의 유무 뭐 등등등 묻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한 번만 우리가 딱 읽어 놓으면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도 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직무윤리의 성격이 나오는데 윤리하고 법의 가장 핵심 차이가 뭡니까? 윤리는 자율적, 법은 강제성.
뭐 그거 모르는 분도 있을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넘어가시고. 자, 마지막에 388페이지 직무윤리의 핵심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일 밑에 좀 중요한 말이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두 장 넘겨보시면 392페이지에 표가 나옵니다. 요 표를 보고 이제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인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